네, 이재현의 뉴스 전면 승부 1부 항상 여느 때처럼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북한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로나19가 북한에 발생했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 지원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백신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 지역의 봉쇄와 의료품 비축분 동원을 지시하기도 했던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백신과 의약품 지원이 조금은 의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엔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 의미를 좀 두고 보고 싶은데요. 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그때 만났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북한의 방역 대응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의외로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약품도 없고 의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문을 닫고 저렇게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그런 평가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막아놓고도 지금 북한이 이제 드디어 코로나19가 발병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뭐 의료 체계나 뭐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커넥션도 다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 정말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모 정보기관에서 미국 측에 그러니까 미국 측과 이제 북한이 서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모종의 물밑에서의 어떤 대화를 했는데 일단 북한이 다른 부분은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쉽지 않지만은 백신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파이자사가 아니라 모더나사의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자 같은 경우는 콜드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받아들여도 관리가 불가능한데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전 인민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도스가 들어온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한때 이제 미국에서 이걸 제안을 해서 앞으로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정리하면은 북한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앙되고 언제나 좀 정치적인 레토릭과 핵 문제와의 결부를 예지하면서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만큼은 특히 이제 믿을 수 없는 러시아나 중국산 관련해서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그만큼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확실한 미국산을 굉장히 요구해왔던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백신 공급 관련해서 물꼬가 트인다면 의외로 남북 간에 또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을 다 맞췄고 지금 사실 백신 지금 4차까지 접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백신 접종 비율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게 시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맞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버려지는 백신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남아도는 백신을 해외에 어차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북한에 이제 공유를 해줄 수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북한이 작년만 해도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좀 폈어요. 그리고 백신 지원도 거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백신을 거부했던 게 원치 않는 백신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자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 정부가 사실은 특이한 정부죠. 사실은 뭐 민주적인 정부도 아니고 단 하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인민들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코로나인데 코로나 비루스 관련해서 뭐 코로나 비루스라고 부르면서 정말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발병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조선중앙TV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루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심어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확실한 거고요. 이제 미국
산이 이제 백신을 받아들이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국산에 대한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합니다. 다만 파이자는 이제 그 대비가 파이자 같은 경우 자기네가 이제 감싸 안을 수 있는 건 대안이 안 되고 만약 우리가 파이자 백신을 지원해 준다면은 냉동 시설까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냉동 시설 같은 경우 그 안에 또 그 냉장고 안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전략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지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모더나 백신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 네. 북한에서도 그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은 거부해왔다는 얘기예요. 네,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네. 사실 이제 북한의 문호를 열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이걸 쓴다면 상당히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제안했지만 북한은 신뢰도를 이유로 거절해온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북한의 방송 내용을 통한 보도 내용을 통한 것으로는 지금 18만여 명이 격리가 돼 있고요. 그렇죠. 6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관련해서 저희 시간에 4부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자, 민주당이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 첫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출범 후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왜 경기도인가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경기도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위원장이 이 지역의 전임 지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장소로 꼽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김동연 후보가 자신의 뒤를 이어 경기도를 발전시킬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초박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도지사 후보 이쪽에서 판세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은혜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분당에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경기도에 적을 둔 일단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 총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대 총장을 지낼 때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사실 아주대 총장 시절에는 미담 제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정말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올 정도로 해서 수원 쪽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사실 네. 김동연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사실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아주대 총장 시절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좀 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떤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분명한데 이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였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주로 이제 경기도 그 이재명 전 지사처럼 이제 그쪽 경험이 좀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 임창열 지사든지 이런 분들처럼 이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로 이제 경기도지사를 좀 맡아왔다면은 네. 반면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금까지 맡아왔던 여당 같은 경우에 뭐 김문수 지사나 아니면은 저 옛날에 그 남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다 이제 정치인들 출신이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 출신이면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아니면 이제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정치인 계열의 이제 그 김 후보나 아니면 김동연 후보처럼 이제 그래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었던 행정 경험이 많은 이 후보가 서로 이제 대척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떤 앞으로의 희망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정치인 신인급의 정치인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행정 경험이 있는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이제 후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략점이 다르고 그리고 공략하는 포인트에서 이쪽은 수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은 김은희 후보 같은 경우 분당 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지역적인 어떤 배분 문제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중도 쪽이라 중도나 아니면 약간 그 중심을 본다 보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소득 수준도 높고 네. 또 그에 좀 대비되는 형태의 어떤 계층들이 또 지지를 많이 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비점이 참 많은 그런 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히 누구의 유불리를 지금까지 당장 지금 점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
박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말이죠.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지원책 반쪽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통 사기라고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의 부정이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 있고 또 민주당이 말하는 게 올해 1월에 여야가 30조 원 추경을 요구했을 때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가져왔는데 4개월 만에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추경에서는 53조 원 추가 세수를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이 초과 세수를 숨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추경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추경안 진짜 반쪽짜리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진보와 보수의 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실히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윤리나 도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위성을 좀 강조한다면은 네.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게 원칙이긴 하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국민의 어떤 지금 상황에 맞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수순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세종시 수정안이 있었을 때 세종시 안을 그대로 가자는 게 원래 이제 당시 이제 야당의 입장이었고 그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경제나 아니면은 어떤 균형성을 생각해 볼 때는 합리성을 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는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도시보다는 그 과학 기업 비즈니스 벨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게 네. 있는데 이것도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보수가 지금 일단은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된 이상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보수의 어떤 그런 성향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가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은 이제 맞춰서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관련 공약에서도 이번에 약간 드러났지만은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기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청와대 옛날 출입할 때 그때 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우리나라 그 국가 이제 예산 구조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경제 실험을 한다면 솔직히 저는 그 부분 이거 정말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왔느냐고 얘기하겠지만은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 사실 이 여당 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리고 가장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이 재정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재정 전문가가 가져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조 원으로 국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네. 400조 원으로 해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작은 정부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이 재정 운영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세수를 갖고 온 것도 그 나름의 스킬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잘 배분해서 잘 효율적으로 네.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 예.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네. 지금 배정 자체만 갖고 너무 문제 삼는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민주당 선대위 출범 시 그 회의 자리에서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궁금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성비 파문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공개 발언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취재하고 방송을 했었던 유튜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유튜버가 이제 한 명이고요. 네. 의용군이 3명이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그러면은 의용군이 아니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의용군이 그냥 아니고 유튜버. 키우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여행을 갔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계속 있다가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나온 케이스고 그렇군요. 3명은 이제 2명은 군인 출신이고 1명은 이제
그 어린 사람인데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인데 이제 동남부 쪽에 배치됐다가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송솔나무 씨라고 제가 이제 저 우크라이나 사태 취재하러 갔을 때 폴란드에서 이제 국경지대에서 배웠던 이제 자원봉사자인데 네. 이분이 이제 저 어린이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한국인들이 거기 gat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린이들 구출할 때 같이 이제 구호물자 갖고 들어가서 나올 때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네 분이 다 한국에 지금 도착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승훈 기자가 직접 만났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 유튜버 그 모지리 씨인데 네.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유튜브 필명입니다. 채널 네, 유튜브 이름이. 채널의 네. 이름이 모지리입니다. 좀 모지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 모지리 씨하고 제가 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진 못하고 영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당시 이제 키우에 있었는데 매일 총격이 들렸고 뭐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놀랬었다가 지금은 이제 하도 일상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뭐 들려도 다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키우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파괴되지 않았는데 외곽 지역은 한 50% 정도 파괴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고요.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이근 대위를 그때 예비역 대위를 만났었는데 이근 예비역 대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팀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무리한 작전이다 생각되면 작전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당시에도 한 4-5명 되는 팀원 외국인 팀원들과 함께 이제 키우 시내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근 대위가 직접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이근 대위의 전투 모습도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근 대위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의용군은 이근 대위 한 명뿐이지 않을까 싶던데 확실히 알려진 게 있을까요? 이게 워낙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보통 다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법으로는 지금 일단 들어가는 걸 지금 막고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사실 일부 의용군들은 그러니까 용병으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의용군을 한다라고 밝히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근 예비역 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튜버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고 또 같이 동료들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 외에 정말 들어간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의용군 3명도. 그래서 지금 대사관 측에서도 사실 소재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나와가지고 많이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누가 지금 들어가는지 지금 선교사들도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를 접했거든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일부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가요? 네, 선교사가 한국인 왜 선교사가 거기로?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네. 그런 얘기를 접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딘가에 지금 이제 국경지대에 네. 이제 약간 구멍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지금 이게 들어가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지 않나 그럼 그렇게 추정되고 우크라이나로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근 나라로 그렇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보통은 이제 뭐 폴란드 아니면 네.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좀 우리 어쨌든 여행의 자유가 있고 일단 여권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한국 여권이 워낙 많은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사실 우리 여권 사용하면 사실 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네. 의용군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그쪽에 들어갔다는데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인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나 이제 그 특전사 출신들이 있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앞으로 커리어로서 이제 커리어로? 그런 외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예를 들어 그 프랑스 용병부대처럼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전투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용군으로 이제 나가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동남부에 들어갔는데 총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블린 같이 뭐 탱크를 잡는 무기는 구경도 못했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죽 같은 걸 먹고 이제 간신히 버텼고 이 적진에 에워싸여져 있는데 뭐 가운데 갑자기 이쪽을 돌파해서 가라고 명령을 받는 등 일단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도 많이 받아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